뉴욕 한인 회장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선관위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가 뉴욕 한인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캐나다 수백 곳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동부 지역으로까지 퍼지면서 미국 인구 3분의 1가량인 1억 명에 달하는 주민들에게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을 말소한 공화당의 상원 통과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6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폐기를 공언한 출생 시민권을 지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 의무 연령이 54세로 상향되는 등 자격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선관위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가 뉴욕 한인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후보자들은 자신들의 공약을 쏟아내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토론회 과정에서는 두 후보 선대본부 관계자들이 자극적인 발언을 하면서 토론회가 과열되기도 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뉴욕 한인회관.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주최하는 마지막 공식 행사로 두 후보가 함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시간이 넘게 진행된 오늘 토론회에서 김광석, 강진영 두 후보는 이번 선거에 나서게 된 배경과 차기 회장으로서 품은 청사진을 공개하고 두 후보 간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도 가지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두 후보는 뉴욕 한인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이견을 보였습니다. 김광석 후보는 한인사회를 위한 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해 정부 지원금을 받는 봉사단체로서의 한인회를 주장한 반면 진강 후보는 한인사회를 대변하고 권위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한인사회 간판단체로서의 한인회를 강조했습니다. 해근의 기능은 각 직능단체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있는 서비스들을 연결하고 또 정부가 간수해갈 수 있는 그 프로큐먼트이죠. 그런 것을 해서 더 많은 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 뉴욕 한인회는 우리 동포 사회의 목소리와 얼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 사건이나 혐오 범죄 사건이나 발생하면 뉴욕 한인회가 나와서 대변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서는 두 후보와 방청객 간의 질의응답 시간이 예정돼 있었지만 두 후보의 선대본부 관계자들 사이 갈등이 생기면서 방청객 질의응답은 취소됐습니다. 너무 그렇게 회장님 말씀하신 게 원로로 타기가 쉬운 건 줄 아세요? 일정우선 이사들한테 말만 듣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제 내가 카톡 보셨죠? 그러면 그걸로 아시면 돼요. 제38대 뉴욕 한인회장을 뽑는 선거는 이번 주 일요일 뉴욕과 뉴저지 총 11개 투표소에서 오전 8시부터 실시됩니다. 투표는 국적에 상관없이 한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캐나다 수백 곳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동부 지역으로까지 퍼지면서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 3분의 1가량인 1억 명에 달하는 주민들에게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계속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환경보호청은 어제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가 대서양 연안 중부부터 북동부, 오데오 상류 일부 등에 이르는 지역의 대기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에어나우 화재 연기 지도에서 해당 지역 위치와 실시간 대기질 정보, 건강보호를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1억 명 이상의 주민에게 대기질 경보가 발령된 겁니다. 환경보호청은 대기질 지수가 150일 이상일 때 모든 사람의 건강에 안 좋은 수준으로 보고경보를 발령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대부분 이 정도 공기에 노출되더라도 곧 회복되지만 천식이나 심혈관 질환 등이 있는 환자나 임산부, 노인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미 동부의 대기질 악화 정도는 캐나다 산불 확대 추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의 연기 데이터에 따르면 캐나다 산불이 시작된 지난달 초부터 해당 지역에서 연기가 짙게 나타난 뒤 산불이 확대됨에 따라 점차 동남쪽으로 확산, 미 동부까지 뒤덮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지난달 중순에 이미 서부 오리건주에서 뉴욕 동부에 이르기까지 미국 북부 거의 전역이 연기로 뒤덮인 상태였습니다. 뉴욕시는 오늘도 비상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시 전역에서 N95 마스크를 배포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외출을 삼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오늘 공립학교를 휴교한 데 이어 내일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오늘 뉴욕 일원의 대기질 지수는 어제보다는 많이 낮아진 160에서 180 사이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좋아져 120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온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캐나다는 이례적으로 때이른 산불 시즌으로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40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239건이 통제 불능의 상태입니다. 빌 블레어 캐나다 연방 비상대책부 장관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전국에서 414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239건이 통제불능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미 약 380만 헥타르가 불에 탔고 지난 10년 평균치의 15배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산불 피해 규모는 대한민국 국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이 가운데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부 퀘벡주는 이번 산불의 가장 큰 재해 지역으로 꼽힙니다. 블레어 장관은 불길이 확산하면서 도로와 지방이 폐쇄되고 통신장애, 고압 송전선 위험 등과 같이 퀘벡주의 주요 기반 시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프랑스와 르고 퀘벡주 총리는 약 520명의 소방관이 화마와 싸우고 있고 150명의 군 병력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웃 뉴브런즈윅주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미국, 포르투갈, 스페인, 멕시코 등지에서 500여 명의 추가 인력이 도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이번 산불로 주민 2만여 명이 대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퀘벡 북부 외곽에서 대피한 주민들만 11,400여 명에 달합니다. 저스틴 트리도 총리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새로운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며 훨씬 더 큰 비용을 필요로 하는 점점 더 극단적인 기상현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을 말소한 공화당의 상원 통과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원래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이 강력히 추진해왔는데 소수 민주당 상원 의원들도 가세하면서 통과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을 말소한 공화당의 상원 통과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상원은 지난 2일 찬성 52표 대 반대 46표로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중단 조치를 끝내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 뒤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의 노동자 가족들은 의회에서 학자금 및 탕감을 취소하려고 애쓰고 있는 공화당의 전례 없이 끈질긴 시도에 참담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법안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 정책은 아직도 실현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법무부의 요청으로 관련 심리를 진행 중인데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정책 시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보수파 다수 법관이 지배하고 있는 현 대법원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결정은 올 여름 안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안이 통과된다면 연방 학자금 탕감 계획에 따라 학자금 채무자는 $2만 달러까지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자금 빚은 연간 12만 5천 달러 이하로 줄어듭니다. 학자금 융자의 상환은 2019년 코로나19의 유행이 시작되면서 중단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올 8월부터는 다시 상환이 재개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 공약으로 일명 출생 시민권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60%는 출생 시민권을 지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업체 유고브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등록 유권자 1,315명을 포함한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출생 시민권과 관련한 공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60%는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출생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생 시민권을 폐기해야 한다는 응답은 4분의 1에 불과했고 15%는 확실한 의견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출생 시민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내 대선 선두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되면 취임 첫날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헌법 전문가들은 출생 시민권은 헌법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이를 폐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흑인과 히스패닉의 3분의 2는 출생 시민권을 지지한다고 대답했고 백인들의 60%도 이 제도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약 80%, 무당파의 60%는 출생 시민권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공화당은 42%로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앞으로는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에 합의하는 대신 푸드 스탬프 수혜 조건을 대폭 강화하고 노동 의무 연령을 5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를 2년간 인상하는 대가로 푸드 스탬프로 알려진 영양보조 프로그램 스냅과 빈곤 가정을 위한 임시 지원 TANF 프로그램에 노동 조건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기존에는 일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을 갖춘 18세에서 49세의 경우 한 달에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취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해야만 푸드 스탬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합의 법안에 따르면 이 노동 의무 연령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54세로 상향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50세에서 52세까지의 성인들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수십만 명의 성인들이 식량 지원을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하지만 노동 의무 면제 대상 범위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나 임신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사람만 면제되고 있는데 퇴역 군인이나 노숙자, 위탁가정에 있었던 18세에서 24세 청년 등으로도 노동 의무 면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 예산국은 2025년부터 2030년 사이 푸드 스탬프 혜택자가 월 평균 7만 8천 명, 약 0.2% 증가해 10년간 지출이 21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미 전역에서는 약 4,250만 명이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았고 수혜자들은 평균 월 169달러의 식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최근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AI에 대한 규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원이 관련 입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우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상원이 생성형 AI 규제를 위해 입법을 위한 준비 작업 차원에서 의원 대상 비공개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상원이 AI 산업 관할을 위한 포괄적 법안을 발의하려면 아직 몇 달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 속에 민주당의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앞으로 몇 주간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AI 관련 설명회를 3차례 열 계획입니다. 설명회는 AI의 능력 수준과 AI 개발 경쟁, 국방안보부서의 AI 활용 현황 등에 대해 다루고 마지막 설명회는 상원 최초의 AI 관련 기밀 브리핑이 될 예정입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전문가들은 이미 AI가 세계를 바꾸고 있고 일자리의 중대한 재배치를 포함해 노동과 국가안보, 학교 수업 등 모든 것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은 설명회가 8월 의회 휴회 기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라면서 그때가 되면 법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의견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슈머 원내대표가 AI 입법을 위한 기한을 설정하진 않았고 현재로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챗GPT 출시 이후 빅테크들은 앞다퉈 생성형 AI 제품을 출시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시한 빙은 치명적 바이러스 개발이나 핵무기 발사 버튼 접근 가능성 등을 언급하기도 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매입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택 임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50개 대도시 가운데 4곳은 역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 임대료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동일한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은 최신 자료를 통해 미국에서 집을 사는 경우 보통 임대료보다 월 평균 25%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디트로이트와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휴스턴에서는 월 임대료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같은 집을 소유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디트로이트의 경우는 주택 전체 물량의 80%가 매입이 임대보다 더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입 시 월 모기지 상환금은 월 임대료보다 평균 24% 낮았습니다. 50개 대도시 가운데 가장 큰 폭입니다. 디트로이트 주택 소유주들의 월 모기지 상환금 중간가는 $1,296, 월 임대료 중간가는 $1,697로 추산됐고 필라델피아와 클리블랜드, 휴스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미 전역에서 주택 소유 프리미엄이 가장 높은 곳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으로 매입 비용이 임대료의 2배에 달했습니다. 세너제이 주택 소유주들의 월 모기지 상환금 중간가는 $11,049, 월 임대료 중간가는 $4,176였습니다. 이어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애너하임과 시애틀 등의 매입 비용이 크게 높았습니다. 매드핀의 경제 분석가 테일러 마르는 주택 소유가 자산 구축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굳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의지가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닉스, 마이애미처럼 팬데믹 기간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며 큰 호황을 겪은 도시들은 현재 가격 폭락을 경험하고 있지만 디트로이트나 클리블랜드처럼 주택 거래가 정체돼 있는 도시들은 호황이 없었던 대신 가격 폭락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식품 매장의 계산대 주변에는 항상 과자나 사탕, 음료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계산을 기다리면서 충동 구매를 유발하기 좋은 위치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대 가까이 진열된 식음료의 70%가 건강에 해로운 것들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 제니퍼 펠버 교수팀은 오늘 영양학 저널에서 캘리포니아주 데이비스, 세크라멘토, 오클랜드, 버클리 등에 있는 슈퍼마켓과 식료품점, 드럭스토어 등 102개 매장의 계산대 인근 상품을 분석한 결과 이런 식음료의 70%가 건강에 해로운 것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 계산대 부근에 진열된 식음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탕으로 31%를 차지했고 다음은 설탕이 든 음료 11%, 소금이 많이 든 스낵 9%, 설탕이 많이 든 과자 6% 등이었습니다. 반면에 건강에 좋은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물이 3%로 가장 많았고 견과류 및 씨앗 2%, 과일 및 채소 1%, 콩류 0.1%, 우유가 0.02%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펠버 교수는 계산대는 매장에서 모든 고객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유일한 장소이고 충동 구매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식음료 회사들은 계산대를 중요하게 간주하기 때문에 매장과 계약을 맺고 계산대 주변에 대부분 건강에 해로운 자사 식음료를 배치할 수 있게 공간을 운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충동 구매를 유발하는 회사들의 판매 전략 가운데 하나라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는 2021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대형 식품 매장이 계산대에 영양가 높은 제품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펠버 교수는 계산대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더 건강한 식음료 선택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식품 소비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질조사국 하와이 화산관측소는 어제 오전 4시 44분께 하와이주 킬라우에와 화산 정상부의 할레 마우마우 분화구안에서 폭발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산관측소는 경계 수준을 주의에서 경보로 항공 기상 코드를 황색에서 적색으로 높였습니다. 화산 정상부를 촬영한 웹캠 이미지는 역동적인 분화 모습을 보여준다고 관측소는 전했습니다. 분화구 바닥에 균열이 생기면서 용암이 표면으로 분출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관측소는 화산 활동이 아직 분화구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분화가 진행함에 따라 위험성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에 비해 2만 8천 건이나 증가한 수치로 2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전문가 전망치 23만 5천 건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반면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76만 건으로 전주보다 3만 7천 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만 8천 건이나 증가한 것은 인플레이션 진정을 위해 긴축 정책을 이어나간 연방준비제도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5일 여러 종교기관들이 함께하고 있는 자원봉사 그룹인 뉴욕 재난 초종교 서비스와 2년 계약을 맺고 난민 신청 이민자 가운데 독신 남성 1,000명을 수용할 공간을 제공받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원봉사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와 회당, 모스크 등 종교기관들 가운데 숙박이 가능하고 샤워시설과 식사공간 등 편의시설을 갖춘 50개의 예배당을 선정해 각각 최대 19명씩 총 950명의 이민자 독신 남성을 수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민자 수용 공간을 제공하는 예배당에는 이민자 한 명당 하루 최대 $65, 한 달 최대 $35,000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뉴저지 비즈니스 및 산업협회에 따르면 주정부는 새 회계연도에 실업보험 텍스를 $3억 이상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는 고용주 입장에서 직원 한 명당 $144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협회는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인상은 코로나19 사태 동안 고갈된 주정부의 실업보험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 2월 주정부 새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세금 인상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비즈니스 업주들은 사실상 적지 않은 추가 세금 부담을 지는 것이라는 게 협회의 입장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부분적으로 화창하지만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역시 화창한 가운데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